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산세무 1급 실무 과정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우리 결산에 관련된 거 최종적으로 데이터 저장 및 압축, 결산을 끝내놓고서 파일을 저장하는 역할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보시는 그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목차에 우선 근로소득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그다음에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그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그다음에 원천징수 신고 전자신고돼 있는데 올해 들어서 세무사회에서 여기 전자신고에 대한 거 배점은 2점인데 막론하고 부가세 신고라든지 원천세 신고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본 걸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거고, 원천세 신고도 클릭만 고 하는 항목만 다를 뿐이지 방법은 똑같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근로소득 관리는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 배우셨을 때 연말정산하는 것까지, 즉 사원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공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연말정산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배웠던 파트가 근로소득 관리인데, 여러분이 소득세 배우셨을 때 소득세 중에서도 우리 종합소득 있죠.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 관한 것들을 주로 많이 배웠단 말이죠. 물론 중도 퇴사자 사업 그 정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세무 2급에서는 여기 원천징수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거기까지만, 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는 설명했지만 그 이후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든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다든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세무 1급에서 우리가 흔히 배웠던 종합소득과 그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하는 항목을 실기로 여기서 연습을 직접 해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물론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간단한데 그래도 급수에 따라서 그 우리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입력하고 계산하는지, 대부분 그 세무 2급에서 배우셨을 때는 이론적인 항목들 내용들로 배우셨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우선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때 보편적으로 3.3%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배웠었단 말이죠. 뭐 봉사료에 대한 것은 5.5%뭐 이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외국인 그 스포츠에 관련돼서는 20%뭐 이렇게 배웠었죠. 그런 거 말고 우리 실무에서 그런 걸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그다음에 그 소득세 신고해야 되겠죠. 즉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다가 작성하는 것들, 그 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저희 딸내미도 거기 지금 10월 10일 날 원천세 신고 때문에 그거 한다고 들어간 지 무려 민지 씨보다 하루 늦게 들어갔어. 그래서 둘이 헤매는 상황이 지금 똑같아. 어,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 혹시 나시죠? 들어갔을 때 뭐 했는지 뭐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왜 시간 지나면 다 이제 해결될 문제들이기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신입 때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뭐 시간 지나면서 하나 둘 자꾸 익히게 될 테니까. 누구한테나 신입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물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저기 잘 적응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과목들을 배운다 그러고, 제가 여기 굳이 쓰자고 한다면 여기가 있나? 이거는 여러분이 세무 2급 배울 때 세무 2급 배우셨을 때 썼던 것들 잠깐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구체하게 더 많이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보편적으로 여기 원천징수 쪽은 다들 강세를 띄시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복습이고요.
이제 안 배우셨던 분들은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 좀 해보시면서 기억을 해보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세 그러면은 소득세는 원래 구분을 할 때요. 여기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있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소득세 그러면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 이렇게 구분을 원래 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세 안에 법인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세금을 1년에 한번 징수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개별적으로 얘를 갖다가 그냥 소득세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됐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법인은 별도로 법인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에서는 지금 구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원칙은 소득세 안에 개인, 법인 이게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돈을 번 건데 왜냐하면 개인, 법인, 개인도 인격체이고 법인도 법으로 인격을 부여해놨으니 두 인격체에 대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소득세 안에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이렇게 나누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여하튼간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소득세 그러면 뭘 뜻한다? 개인 소득세를 뜻하고 법인세 그러면 별도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따로 구분을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자, 이런 그 세무 2급까지 배웠을 때 개인에 대한 이 소득세는 크게 소득세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고 이 분류한다는 명칭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불러요. 분류과세라는 의미는 소득세에 해당되는 세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놓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분류과세 세 가지로 뭐뭐로 분류를 해놨나 봤더니 종합소득이라는 걸로 하나 분류를 해놓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이라는 걸로 분류해놓고요.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이라는 걸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다. 그래서 얘를 부르는 명칭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이유가 있겠죠. 이 세 가지로 왜 분류를 했을까? 종합소득은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은 1년에 대한 세금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종합소득의 과세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죠? 근데 여기 종합소득의 과세기간이죠.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만약에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이민 간 날까지예요. 그럼 과세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민 간 날이 10월 31일이라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죠. 그러면 원래 소득세 과세기간은 언젠데 12월 31일까지인데 얘가 예외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외는 사망했을 때 사망일까지예요. 그래서 거기 과세기간의 예외 종합소득에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무이거 문제 풀 때 이런 거 꼬시는 문제를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종합소득의 예외, 종합소득 과세기간의 예외인데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10월 31일까지 안 하고 있다가 10월 31일 날 개업을 했어요. 신규 사업자. 이 사람의 과세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얘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걸 물어봤어요. 틀린 말이죠? 왜? 그건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무이익까지 보편적으로 배우실 때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세법을 갖다가 몰아서 같이 배우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와 소득세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더라도 곧잘 넘어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부가세법에서 과세기간의 이외는 신규 사업자와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기간이었었죠.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류과세를 할 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종합소득은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퇴직 여러분들 1년마다 한 번씩 퇴직해요? 그러지 않잖아.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할래요? 그것도 아니잖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년은 대부분 다 넘는단 말이죠. 몇 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득세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좀 구분을 해 놓은 거란 말이죠. 되셨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 그렇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왜 정리를 하냐면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 지금 종합소득에는 총 몇 가지의 소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종합소득에는 총 6가지의 소득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불러요? 이자 소득.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큰 틀로 잘 이해하고 계시고 가능하면 외우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당소득이라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연금소득이 있어요. 여섯 번째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소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6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순서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써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은 어차피 개인이 1년 동안 이 6가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한꺼번에 5월 달에 확정신고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선 하나하나 구분을 좀 또 해보면 여기 이자 소득하고 요 배당 소득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또 뭐라고도 불렀어요? 금융 소득이라고도 부르죠. 요 용어도 알아들어야겠죠? 금융 소득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사업 소득을 보세요. 지금 금융 소득과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서 소득 자체가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얘기해요.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금액에서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이자는 안 받으면 제로가 끝인 것이지 마이너스 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근로소득도 돈 떼어먹었으면 떼었으면 그만이지.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말이 안 되죠. 즉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소득은 소득이 마이너스 결손이 나올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에서 마이너스 날 수 있죠. 그죠? 그럼 결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결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1,000만 원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잡, 요즘은 엔잡너라고 부르죠. 엔잡, 저기 잡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 근로소득도 일부 있는 거예요. 얼마? 300만 원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이 사람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서 연금소득도 400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기타 소득도 2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거기다가 이자 소득도 있어. 부자다 이 사람, 그죠? 이자 소득도 100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소득도 있대. 이것도 100만 원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 소득자가 지금 종합소득 과세 신고할 때 지금 소득 얼마가 소득이 지금 잡힌 거예요? 소득 얼마가 잡혔어요? 이거는 여기 결손이 사업소득에서 결손 생겼을 때 공제하는 순서를 모르게 되면 금액은 똑같겠지만 어디 소득에서 얼마가 신고돼야 된다는 것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세법에는 공제할 때 공제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교재에는 분명히 나와 있더란 말이죠.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게 되면 그 첫 번째 공제 대상은 여기 근로소득이에요. 얘가 첫 번째 거, 얘가 두 번째 거, 얘가 세 번째 거, 얘가 네 번째 거, 얘가 다섯 번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났으니 1,000만 원 공제하면 배당소득만 100만 원이 남죠. 그래서 배당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세법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공제 순서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하시라고 종합소득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렸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아실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 사업소득 중에서 많은 소득자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면 임대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소득을 갖다가 얻는 소득자라면 임대소득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죠. 그죠? 임대소득에서 만약에 저렇게 결손이 났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여기 공제할 수 있다? 없어요. 임대사업자의 그 소득이 결손이 생기게 되면 얘는 다음 해에 똑같이 임대소득에서 수익이 났을 때만 거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다른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고, 여러분이 세무 2급 과정에서 이 소득에 대해서 여기 교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죠.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나면 다음 해에 똑같이 임대소득에서 수익이 났을 때 거기서 공제를 2월 공제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던 항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부모님이 됐던 누가 됐던 그 임대소득 그러면은 사업소득이라는 생각을 갖다가 잘 안 떠오르나 봐. 물론 나도 그랬지만 다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일단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칸이 부족해서 여기다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써볼까? 근데 이건 기본적인 거면서도 여러분 큰 틀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거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쓰면서도 그런데 역시나 여기 다시 써야겠네. 그 다음에 써져 있으니까 이거부터 구분을 해드릴게. 또 여러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요,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당연히 안 들어가요. 왜? 종합소득은 이 6가지에 대한 것이지, 퇴직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5월달에 신고할 때 퇴직소득은 얼마 있습니다. 포함시키나요? 포함시키지 않나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은 포함시키나요? 포함시키지 않나요? 얘도 포함시키지 않죠. 근데 연말정산할 때 어디서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어디에 포함시켰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종합소득세와 관련돼서 또는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집어넣는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 얘를 포함시키느냐 하면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 구분할 때 사업소득은 얼마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이 기준이죠.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관계에서 안 되죠. 바로 그걸 할 때 여기 한 번 딱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연말 정산할 때 기본 공제 대상자 판별할 때 쓰는 거예요. 판별할 때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새로워요, 막? 그럼 이것도 한번 그냥 말 남김에 할게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중에서 우선 가족 족보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 해당되죠. 조카는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모, 고모, 삼촌, 즉 직계 존속의 형제들도 같이 부양가족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않죠. 오케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별할 때 우선 가족관계 성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나이관계 성립해야 되죠. 나이는 20세 미만인 경우나 20세 이하죠. 미만이 아니라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장애인은 나이 관계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배우자하고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통과해야지 돼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소득 관계예요. 그 소득 관계를 여기서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얼마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고 했나요? 2천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소득은 얼마까지예요? 사업소득은 얼마까지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100만 원이에요. 사업소득으로 100만 원 이하이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고 했었고, 주로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기출문제나 연습문제 나왔던 것은 임대소득으로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 맞겠는데, 요거 기본공제 대상자 판별할 때 이 사업소득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더해서 100만 원이에요. 첫 번째로는 여기 사업소득하고요, 여기다가 퇴직소득이 있다면 퇴직소득, 또 모두 더해서 양도소득이 세 가지를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 그때만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곁다리로 끼어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종합소득과 관련돼서 여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다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총 급여 얼마 이하?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랬었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었냐면,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는 이유 불만하고 얘는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원래 여기 일용직 급여는 여기는 지금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 항목이라서 여기 소득 따질 때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근데 궁금하다. 알고 계시나? 왜 총급여가 900만 원, 500만 원은 소득이 없다고 보는 걸까? 이유. 왜 500만 원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직장인을 다녔는데 3개월만 다닌 거야. 그래서 소득이 딱 500만 원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이 연말정산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소득 공제라는 거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1200만 원 이하니까 소득 공제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예요? 70%예요. 그죠? 그럼 500만 원의 70%를 소득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의 70%면 얼마예요? 350만. 그다음에 본인이니까 본인의 그 기본공제 있죠. 본인 기본공제 얼마예요? 그럼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해가 되셨으면, 총급여라는 게 뭐죠? 뭘 총급여라고 불러요? 총급여가 총급여지. 총급여가 뭐 다른 거 있나요? 어디 쓰는 용어예요, 이거? 지금 여기 제가 칸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여기 소득관계까지만 정리 한번 해보고 제가 그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부가세도 그랬었고요.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가장 기본이 용어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총급여 많이 쓰긴 썼는데 뭘 총급여라고 그러는지 그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재에서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무의미하게 와닿는단 말이죠.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자, 일단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얼마 이하인 경우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까? 연금소득은 여기 옆에다 써요. 칼이 자꾸 모자라지네. 연금소득은 요 위에다 좀 쓸게요. 연금소득은 기본적으로 크게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두 개로 나뉘어져요. 공적연금은 무엇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나요? 보통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국민연금밖에 없죠. 직장에서 다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연금들을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적연금은 크게 5가지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여러분 그 연말정산할 때 다 써져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있어요? 별정 우체국연금. 그래서 공적연금은 총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보편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국민연금 얘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금 중에서 연금 받는 연금 소득이 516만 원이에 계산하면 여기 우리 근로소득의 500만 원하고 얼추 비슷하죠? 516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적연금이 있어요. 사적연금은 우리가 여러분 금융기관에다 개인적으로 연금 저축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런 사적연금을 얘기하고 얘는 연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면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단 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요. 기타 소득은 300만 원. 300만 원 이하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랬어요. 기타 소득에서의 300만 원의 의미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과세할지 아니면 분리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금액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 소득자가 세부담 최소화의 원칙을 지키라 그래요. 세부담 최소화 한다는 가정하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0만 원을 갖다가 분리과세 해버려야지 소득자한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그죠? 종합과세 해버리면 이상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 이거 조건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 분리과세로 적용해서 이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구분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내용들 한번 미리 정리하시라고 요 설명해 드렸고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 소득세에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1급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우고요. 여기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예를 들어서요. 하나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지우고 이제 설명할 것이긴 한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을 주로 세무 2급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다 써야겠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이걸 좀 이렇게 옮겨 놓을까요? 자, 다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어떻게 달라요? 하여튼 달라요. 의정식 한번 해볼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현금의 근로소득 어,
반은 맞췄어.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충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 세법의 가장 기본 근간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저기 계산식, 산출 과정 다 외우라 그랬죠. 그게 기본 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계정이나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산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쭉 들었을 때, 글자를 읽었을 때 이해가 된다면 그건 천재예요. 그걸 모르고 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기 손익구분을 외우지 않은 사람한테 영업이익 구하라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를 빼야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영업이익 구하라 그러면 계정 쭉 나열해주고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다 또 영업의 비용 한 두억에 또 싹 끼워넣어봐요. 그럼 판관비인지 영업이익 비용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절차도 모르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소득세 나가면서 실기만 딱 입력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지라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잘 정리해 두시고, 또 녹화도 좀 해놓고 있잖아요. 요거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이게 되겠죠.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이란 말도 다르겠죠. 연금소득과 연금소득 금액도 다르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한눈에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칸이 모자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놨어. 이렇게 빈칸을. 대단한 준비력 아닌가? 준비력은 아니고 보니까 하나 비어져 있네. 자, 다시 쓸게요. 종합소득. 여기 여러분이 그 세무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총 망라해서 정리해보라는 얘기예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신고를 언제 하나요? 보통 다음해 5월달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5월을 뭐라고 불러요? 확정신고 납부라고 부르죠. 여기서 확정신고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어요. 부가세에만 확정신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소득세에서도 몇 월달을 5월달을 확정신고라고 불러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들 있죠. 성실신고 사업자들. 성실신고 사업자들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5월달에 해도 되고 6월달에 해도 돼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었잖아. 그렇게 안 물어봐요? 성실신고 사업자들 5월달에 신고해도 된다. 손 들어봐요 한번. 안 되네. 그러면 6월달에만 신고해야 된다. 손 들어봐요. 어쩌라고. 하지 말어 그냥. 성실신고 사업자들은 6월달만 해야지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들이 있죠. 업종별로 그 금액을 초과했고 그 개인 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기장 의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인받죠. 여러분들이 세무사나 회계사님이 도장 찍어주잖아. 그거 확인 받아야지 돼요. 오케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종합소득에 아까 있었던 거 6가지 다시 씁니다. 6가지.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지금 하면서 외우시라고요. 이자 소득 있죠. 두 번째는 배당 소득, 세 번째는 사업 소득, 네 번째는 근로소득, 다섯 번째는 연금 소득, 여섯 번째는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단 말이죠. 얘를 우린 종합소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자 소득, 여기 소득 금액이라고 쓰지 않고 소득이란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각각의 소득에서 두 가지를 빼주셔야지 돼요. 뭐를 빼주셔야 되면 만약에 여기에 비과세 항목들이 있다면 비과세 항목들을 빼주셔야지 돼요. 또 하나는 여기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분리과세 항목들도 빼주셔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총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뭘로 사용한다고요? 총 수입 금액. 총 수입 뭐 총수입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 근로소득에서는 아까 뭐라고 썼어 제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총급여라는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연말정산들은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근로소득 중에 식대,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만약에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면 걔 근로소득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죠. 거기서 우리가 급여에다가 넣게 되면 여기 비과세 항목은 홀랑 다 빠지고 그런 다음에 총급여라고 연말정산할 때 맨 꼭대기에 탁 나오죠. 비과세 항목들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던가요? 포함되어 있지 않던가요?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은영씨가 진지하게 인상을 쓰고 있어서 인상 쓰지 말라고.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 급여 입력하실 때 이렇게 입력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기본급 입력하시죠. 그 다음에 상여 있다면 상여 입력하시죠. 수당 중에서 수당 뭐 있다고 그럴까요? 뭐 직책수당하여 직책수당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또 뭐도 있었어요? 식대 있고 그 다음에 자가 운전 보조금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 수당도 있다고 하고 또 뭐 있나 줄까? 뭐 이 정도만 줄까? 아, 더 줘도 되잖아. 한번 금액을 좀 얼추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월급이에요 이거. 연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연말정산할 때는 요거 곱하기 10이라고 가정하고서 하면 되니까. 자, 기본급은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상여 500만원. 아, 좋겠다.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하고요. 직책수당으로 지금 이번 달 것만이에요. 직책수당으로 20만원 받았대요. 그럼 이 직책수당은 회사에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해서 받는 모든 것은 다 과세죠. 기본 과세예요. 직책수당 과세. 식대는 조건을 충족했대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얘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얘도 비과세. 육아수당 10만원 얘도 다 조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썼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총 받은 금액은 여러분이 급여 자료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여기 과세 항목으로 얼마가 돼요? 820만원이겠네요. 과세 820 이렇게 쓰고 비과세 지금 몇 개가 다 적용됐어요. 40만원 됐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총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소득 금액이래네. 근로소득은 얼마로 계산된다? 860만원을 회사로부터 일단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로소득 여기서 860만원 중에서 못 빼라 그랬어요. 비과세 빼라 그랬죠.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요? 요거 3개죠. 그죠? 비과세 40만원 빼면 연말정산할 때 반영되는 총 급여는 얼마라고 표시가 됐겠어요? 820만원만 딱 표시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종합소득 6가지 소득에서 뭐를 빼야 된다? 비과세는 빠져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분리과세도 빠져야 되는 거구나.
자, 이것도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 근로소득자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금액이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 사람이 직장 들어가기 전에 알바를 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득은 소득이잖아. 그런데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란 말이에요. 내고로 끝나죠. 그럼 여기 연말정산할 때 일용직 소득이 반영이 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뭐 거의는 없겠지만 그게 있다면 여기 분리과세 항목에서 이것도 빼야 돼요. 그래야지 총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죠. 실무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개념을 몰라. 근데 어차피 따로따로니까 그거 자료 일용직 했다고 자료 갖다 주던가요? 그런 거 안 주잖아. 원천징수 이행사 그런 거 줘요? 그런 거 안 주잖아요. 물론 지급명세서는 있는데 그것도 주나요? 줘야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출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여기 근로소득과 이 총급여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그 용어를 먼저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총급여 나오는 계산 연말정산할 때 맨 위에 있었던 총급여 용어만 봤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12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입력하고 그 결과에서 비과세가 다 빠지고 총급여로 간 거 이거 계산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물론 저도 세무 2급할 때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합니다. 왜요? 배우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설명?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세무 2급 과정에서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는 걸 용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러니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린 대로 지금 총급여라는 것이 여기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비과세, 분리과세가 빠진 금액을 총급여 또는 총수익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득세 배우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각각의 소득들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뭐가 있죠? 바로 요거.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여기 근로소득은 알겠어. 요런 세 가지니까. 그죠? 그런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대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은행에서요. 저기 노인들 있죠? 노인들이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요. 또 장애인들, 그 다음에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민이나 어민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럼 배당소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 신탁. 공익 신탁에 돈을 운용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또는 배당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걔네들은 다 비과세예요. 왜? 공익 신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봤던 재단 있죠.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이 투입이 돼서 그 결과 그 운용 자금으로 움직이는 게 재단인데 그 목적 자체가 대부분이 공익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익 사업을 하겠다고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생겼다고 거기다가 세금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에서 비과세는 뭐가 있나요? 사업을 하는데도 비과세죠? 예,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1차 산업과 관련된 농민, 어민들 있죠. 농민들 비수기에 겨울철에 일거리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통주를 만들어 판다거나 민박 같은 것들 많이 하죠. 그것도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번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도 세금을 물려야 되겠지만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액들에 대해서는 이런 전통주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냐면 고공품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어진 품목들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일정한 금액 다 비과세예요.
전통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살림, 나무 심는 거 있죠? 살림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지 자연적으로 지들이 알아서 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림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것들을 벌목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사업자예요. 근데 그 사업 소득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또 우리 그 작물 있죠, 밭작물이라든지 이런 농작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 국가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해주는 거. 사업소득의 비과세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로소득은 이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는 뭐가 있나 봤더니 연금 중에서는 아까 기본적인 공적연금 5개 이외에도 만약에 국군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상해 당했거나 상해용사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 연금 받잖아요. 그죠? 국군 포로들도 연금 돌아와서 받잖아요. 산업재 뭔가 다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안 좋은 쪽에 그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급해주는 연금들에 또 세금 매기면 총 맞겠죠. 그런 것들은 다 비과세예요. 뭔가 지금 안 좋은 것 쪽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는 뭐가 있을까? 기타 소득의 비과세는 딱히 지금 떠오르는 거는 없네요. 대부분은 다 과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대신 기타 소득에는 뭐가 많아요? 분리과세 소득이 많죠. 그렇게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로또, 복권 당첨 소득. 자, 그래서 여기 분리과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인 거죠.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여기 사업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사업소득의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게 임대소득이에요. 연간 2천만 원 이하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한시 적용이에요.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신청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등등.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설명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총 급여 또는 총 수익 금액에서 또 금액을 빼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빼주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필요 경비를 빼줘요. 또는 소득 공제를 빼주는 게 있다는 얘기죠. 필요 경비나 소득 공제를 빼주고 그 다음에 계산된 그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 소득 금액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배당 소득 금액이라고 쓰겠죠. 세 번째로는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쓰겠죠. 네 번째로는 근로 소득 금액이라고 쓰겠고,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금액이라고 써요.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전 구분하셔야 될 것은 필요 경비를 빼주는 소득은 여기서 어떤 게 있고 소득 공제를 해주는 소득은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 2급 때 시험 문제에서 그걸 물어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 아니면 합쳐진 금융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해주면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 나더라도 틀렸으니까 뭐 신경 안 쓰고 자격증 땄으면 됐겠지. 자, 그래서 지금 총 6가지의 종합소득이 있는데 필요 경비도 소득 공제도 해주지 않는, 뺄 필요가 없는 소득이 2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요, 필요 경비도 소득 공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이 총 수익 금액하고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하고 바로 일치해 버려요. 똑같아진단 말이죠. 왜? 뭐 이자 받는데 필요 경비가 뭐 있겠어요? 이자 생겼는데 돈 벌었는데 소득공제 뭐를 해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합소득 중에서 필요경비도 소득공제도 해주지 않는 소득은 뭔가요? 그러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이 두 가지를 답하시면 돼요. 아니면 두 가지가 합쳐진 금융소득이라고 답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공제해줘야 되는 그 항목은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여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요. 여기서는 필요경비라는 용어로 사용했지만 이 필요경비라는 말뜻은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쓰고요.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얘를 비용이라고 써요. 오케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손금이라고 쓸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인데 분리는 쓰는 용어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을 하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용 썼을 때 비용 처리 다 하죠. 그래서 사업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뭘 해준다? 필요경비를 공제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항목이 여기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 예, 소득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예요. 자, 그러면 기타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면 기본적으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소득이 있고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소득도 있고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만 인정해주는 소득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가 얘기한 건 다 필요경비란 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소득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필요경비를 공제해준다.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연금소득,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 있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연금을 받거나 급여를 받는데 그걸 우리가 경비, 비용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월급 받고 나서 그냥 공제를 해버려요.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 배웠죠? 근로소득도 월급 받는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금도 소득공제, 근로도 소득공제. 그래서 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필요경비도 소득공제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또는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 거 얘고요.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에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에요. 딱 둘 이렇게 되죠. 기억하시라고요. 문제로 나오게 되면 되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왜? 어떤 교재에서도 이렇게 연관관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교재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갖다 파악하려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형태를 보고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때 이 용어들과 필요경비, 소득공제들 해당되는 것들 그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 기타 소득은 아니 여기 소득공제 여기는 동그라미 근로소득 초록색 색깔로 구분하시라고 쓰는 거예요. 필요경비는 파란색 둘 다 필요 없는 거는 X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보면은요 근로소득에 관련된 건 급여 항목에 다 입력했던 것들이고요. 그 결과로 1년치를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 시작하면 총 급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급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긴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라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 되셨나요? 되긴 뭘 돼? 이거 지울 거예요. 연말정산 자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또 새로워진단 말이죠. 지워도 되겠죠? 쇼 끝날 때잖아.
화면이 좀 작기는 한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처음 보는 건 아닐 테니까. 자, 여기 총 급여라는 거 21번에 보이시죠? 그죠? 2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라고 돼 있죠. 소득공제가 되니까 23번에 결과론 금액이 뭐가 나와 있어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여기서 근로소득금액부터 인적공제, 그다음에 특별소득공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공적연금 5가지 나와 있죠. 국민연금부터 해서. 근데 우리한테 직장에서 해당되는 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연금은 공적연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 있나? 여기도 연금 있죠? 이쪽 연금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얘는 사적 연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입력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또 앞으로 입력할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테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관리에 대한 것들 이론적인 거 제가 큰 타이틀만 얘기해 드리면서 흐름을 설명해 드린 건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관리라고 해서 거기 사원등록, 사원등록에서 이것도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자, 지금 여기 녹화 시작했고요. 원천징수와 관련돼서 실무 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 정리해 드릴 게 있다면 무엇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기 사원 연말정산에 대한 거요. 원천징수와 관련돼서 여기 실무는 파트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 세트 메뉴는 사원 등록하고요. 세트 메뉴로 부양가족 등록, 이 2가지가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판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죠. 됐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사원 등록과 관련돼서는 3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사원 등록할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선 그 직원이 여성일 경우, 여성일 때는 왜 주의해야 되냐면 거기 부녀자 공제 있죠? 부녀자 공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사원 등록을 할 때 그 소득자가 여성이라면 그거 주의하세요. 뭐 때문에? 그 부녀자 등록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부녀자라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서는 순식간에 아녀자 공제 기억나야 한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다 멀뚱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녀자가 아니라 부녀자인데요. 다 알아듣잖아 그래도. 그래서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50만원 공제 거기다 표시해 주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69점 나오면 기분 좋겠어요? 그거 감점사항이란 말이죠. 주의하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고요. 2번째로는 생산직일 경우는 거기도 체크 표시해 주는 것이죠.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원, 예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3천만원, 부녀자 공제도 3천만원이에요. 이하는 해당이 되겠다. 생산직도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거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산직일 때 얼마? 20만 원까지 연간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외 근로할 때 국외 근로할 때는 100만 원, 300만 원이죠. 100만 원인 경우는 일반적인 그 직업에 대해서 외국에서 근로할 때 100만 원 거기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은 외국에 근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원형 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외
국에 뭐죠? 선 네. 까먹었어. 외항. 하여튼 뭐 배가 됐든 뭐가 됐든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해외 건설공사 즉 업무가 되게 고대적인 것들은 힘드니까 월 급여에서 300만 원은 비과세로 해주겠다. 대부분 큰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 결과로 무엇을 획득해요? 외화를 획득하잖아.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는 요 세 가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되는데 부양가족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지금 뭘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를 갖다가 저기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시험 문제 대부분이었고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입력을 해야 되는 항목들을 이란 말이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가 설명하는 기준으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첫 번째는 족보관계를 통과해야 되고요. 족보관계는 뭐가 있느냐면 보통 여기 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족보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소득자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배우자하고 동등해요. 배우자하고 동등하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 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직계 존속이라고 불렀고요. 존소가 아니라 존소. 그다음에 자녀들은 직계 비속이라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 소득자의 형제 자매들 여기 형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표시로 돼 있는 게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이렇게 연결된 관계를 지금 부양가족 중에서 요 관계에 속하면 일단 뭐가 될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족 관계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대상자들을 판별하는 게 더 빠르더란 얘기예요. 직계 종속의 형제 자매가 되면 직계 종속의 형제 자매는 소득자 입장에서는 이모가 되든지 고모가 될 거예요. 또는 보통 삼촌이 되겠죠. 이 삼촌, 이모, 고모, 삼촌은 같이 사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형제, 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족보지만 형제, 자매, 자녀들 있죠. 형제, 자매, 자녀들은 대부분 조카라 그러죠. 외조카가 됐던 친조카가 됐든 간에 이 조카들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으로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부모님은 그렇고 그러면 배우자는 동격이니까 소득자가 남자일 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장인 장모님이죠.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형제 자매면 나한테 처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처형? 처제. 난 처제밖에 없었고 처형 처제도 같이 살고 있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득자의 직계 비속. 소득자의 직계 비속은 배우자의 직계 비속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시 소득자의 자녀는 직계 비속은 배우자의 직계 비속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해가 안 돼? 여기 직계 비속 그러면 자녀 아들이나 딸이잖아요. 소득자의 아들이야. 소득자의 딸이야. 근데 배우자의 아들이 아니야. 배우자의 딸이 아니야. 이럴 수 있냐고요. 있어요. 재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으면서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실무할 때 이런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별 희한한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요. 어? 아들인데 왜 성이 다르지? 아들인데 성이 다를 수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하여튼 어, 재혼을 했어도 그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또 시험 문제 그런 건 나왔었죠. 계모, 계부, 계부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 직계 존속으로 봅니다. 아 근데 사실혼관계면 안 돼요. 호적에 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지. 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구분 안 한다. 아 그건 본인 생각이고 여기 저기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까먹으면 안 되는 건 뭐 있어요? 여기 입양자, 입양자하고 또 뭐 있죠? 위탁 아동도 있죠. 직계 비속 포함돼요. 근데 위탁 아동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죠. 6개월 이상 그 위탁을 받아서 보호했을 때 그때 가능하다. 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해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족보 관계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게 되면 크게 뭐 헷갈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이 관계예요. 나이 기본적으로 나이는 60세 만이겠죠.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60세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20세 이하예요. 이런 가족 관계 중에서 나이가 두 번째 통과해야 될 게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돼요. 물론 장애인은 나이 관계에 상관없습니다. 또 누구는 누구? 배우자. 장애인과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등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한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보실 때 지금 소득자가 소득이 있는 것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면 1인당 기본적으로 150만 원을 공제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20세 이하나 60세 이상만 해주고 요 가운데는 안 해줄까?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만 20세가 넘었거나 만 60세 이하가 됐다면은 이 사람들은 다 경제 활동 인구라고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소득자가 자기가 번 소득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만 20세가 넘으면 무조건 돈벌이를 시켜야지 돼요. 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불문하고 왜? 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이 관계가 통과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하는 그 당해에 만 20세가 됐어요. 그럼 안 해줘요? 하루라도 되면 무조건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만 60세가 안 됐었는데 연말정산하는 그 해에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셨어. 생일이 돼가지고 그래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사망자 하루만 살았어도 그다음에 출생하는 사람 하루만 뭐 하루 마지막 날 태어났어도 다 해줍니다. 근데 하루라도 빠지면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무조건 빠지는 사람이 있어.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12월 30일까지 살고 31일 날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집니다. 참 애매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보여줄게. 결혼할 때는 우리 보통 그럼 다 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다 도장을 옆에다 이렇게 찍어서 동그랗게. 그럼 뭐가 돼요? 도장 찍으면 남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지루할까봐 좀 웃으라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족보 다음에 나이 관계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들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있는 것들 소득 관계예요. 소득 관계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소득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해 드렸던 종합소득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자소득하고요, 배당소득은 합쳐서 연간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봐서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이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소득 더하기 퇴직소득 더하기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도소득. 얘 합쳐서 얼마? 100만 원. 이때 얘네들이 한번 딱 쓰여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전혀 관계없이 계산이 되는 건데, 여기 할 때만 세 개를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여기서 많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총급여 얼마? 500만 원 이하이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시험 문제 그렇게 잘 유심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의 500만 원은 아직 비과세도 제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라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벌써 공제를 다 받고도 5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이걸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해할 때는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니까 총 급여 500만 원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고 기억했거든. 근데 틀렸대. 이거 뭐야? 여기다 막 시청해야 될 거 아니야? 이의제기해야 되지 않아? 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을 용어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때는 개념도 없었을지도 몰라. 왜? 틀렸어도 자격증은 땄으니까. 자격증 따면 뭐든지 오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연금소득 있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인 경우 516만원 이하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적 연금일 때는 1200만원 이하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하면은. 자, 마지막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 기준 합니다. 300만원 이하면은 소득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이 제가 보통 원천징수 세무 2급에서 연말정산할 때 정리해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표로 이렇게 연결관계를 쭉 설명해 놓은 교재들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얘네들은 각 페이지에서 별도로 하나하나 다들 설명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융합을 시킨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표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해당되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여기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되셨는지요? 시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자, 이거 지울 겁니다. 지워도 아니 안 물어봐.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 돌려서 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급여 입력하는 거 있었죠? 급여에서는 수당 등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제 항목,
공제항목은 뭐 별반 큰 다른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급여 입력하고 난 다음에 얘와 세트가 되는 것은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이렇게 구분이 됐었던 거죠.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것은 여기 과세, 그다음에 과세, 비과세 구분하라는 것이었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식대, 그다음에 자가 운전 보조금, 세 번째는 대표적인 게 육아 수당 뭐 이런 것들이에요. 비과세. 근데 얘네들도 이제 다 기억은 하시겠지만 식대는 대부분 명목상의 식대예요. 그리고 얘 비과세로 공제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실무적으로요. 근로계약서에 그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그 내용이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고용노동센터에서 실사 나오게 되면 이런 거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데 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었거든요. 요건은 간단하긴 하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이런 거 안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다 과세예요.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에 식대가 별도로 있다면 과세.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갖다가 제공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과세.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죠? 근데 식대가 왜 비과세예요? 또 이상한 거 물어보죠. 다시 여기다 쓸게요. 식대 얘가 비과세라고 지금 했는데 왜요? 왜 식대가 비과세냐고요? 자, 급여와 여기 비과세에 대한 걸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요. 지금 제가 왜 얘네들이 비과세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용어는 실비 변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비, 실제 발생한 비용의 약자예요. 실비 변상적인 것이라고 성격이라고 하면은 얘는 소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돌려받은 거니까 얘는 소득이 아니니까 비과세,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다는 얘기죠. 근데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실비변상적인 건 아니죠. 이거는 국가 정책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다뤘던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것들이었었죠.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 연말정산 하시면서 많은 항목들, 소득공제에 대한 것들, 세액공제에 대한 것들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입력하면서 정리를 해버리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이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얘가 시간이 지랄같이 길어지는 바람에 여기서는 일단 파일 하나 끝내고요. 여러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실기는 151페이지부터 정상적으로 여기 실습 예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쭉 입력하고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